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려고 첫 녹화를 하고 있는 박찬근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글쓰기도 즐겨 하고 있고 브런치에다가도 이제 글로는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좀 뭔가 어느 정도 호흡을 긴 내용들을 정리하고 싶다 보면은 이제 글을 좀 길게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휘발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 맴돌다가 아무리 메모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그 컨텐츠를 그대로 녹여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말로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그 감정선을 그대로 살린 걸 사실 저 스스로 다시 보면서 글로써도 한번 정제해서 써보고 싶다, 그런 기록용이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좀 활용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저 스스로한테, 뭐 어떤 분들이 보신지는 사실 이제 막 댓글 같은 거를 다 남겨주시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녹화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향후에 좀 여유가 된다면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좀 더 예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툴들이 워낙 좋은 것들을 무상으로도 제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에 쓰고 있는 형태는 보니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시는 건데, 어느 정도 이걸 정리해 주신 또 되게 좋은 블로그라든지 되게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글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읽어보면은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고, 뭐 저 위에 뭐 제가 간략하게 붙여놨던 이미지들도 실제로 그냥 PPT에서 대략적으로 글자만 편집한 다음에 이미지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쓴 거니까, 사실 뭐 요즘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워진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인들이 하는 가장 3대 거짓말 중에 가장 하나가 퇴사해서 유튜브 할 거다 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재밌는 그런 것들을 요즘 최근에 여러가지 중요한 결심을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로 자료는 예전에 썼던 자료인데, 제가 이제 같이 좋은 분들이랑 독서 스터디를 하나 어떤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일요일날 아침 10시에 특정 주제에 대한 컨텐츠나 책을 읽고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줌을 통해서,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만나서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던데 제가 참여했을 때는 코로나가 하도 심한 시점이어가지고 화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억이, 제가 이제 발제자였는데 저도 발제하면서 굉장히 느끼고 배운 바가 많았고, 그날 참여해 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변형되는 기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 말로, 제 호흡으로 정리를 해놓고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영상 편집도 모르는 초보가 원테이크로 갈 때 한번 해봤던 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딜레마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잠깐 동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말 그대로 SNS의 좀 해악, 좀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설계된 컨텐츠고요. 한번 처음에 봤을 때와 다시 봤을 때, 그리고 그걸 다시 내 삶에 대입해서 봤을 때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는 컨텐츠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컨텐츠 내용을 떠나서 반드시 생각해볼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저 역시 이런 SNS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첫 번째 녹화 컨텐츠로 하고 있고요. 일단 올릴 때는 원테이크로 올리겠지만 나중에 영상 편집 배우면 예쁘게 좀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넷플릭스는 지금 현재 제 관점에서 보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구독을 해지해야지라고 막 생각하다가도 이제 아이들 때문에 사실 유지해요. 아이들이 이제 보는 컨텐츠들이 더 많아서 그 친구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남기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실 한 달 구독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라든지 좋은 거 올라왔다 그럴 때 한번 싹 몰아보고,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조단 뭐 다큐멘터리가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 쑥 몰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한 다음에 다시 좋은 게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주행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월 구독을 유지해야 될 만큼 좋은 컨텐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게 요즘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다시금 넷플릭스를 찾게 하는 그런 양질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이 소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20년에 나온 작품으로 이게 SNS의 폐해를 경고한 이제 다큐멘터리와 약간 그 드라마 형태가 조합된 형태의 영화인데, 이 컨텐츠가 시작이 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소포클레스가 했다는, 필멸자들의 삶에 저주 없는 광대함은 없다. 어떻게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필멸자, 어떻게 보면 반드시 끝이 있는 자,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저주 없는 광대함, 계속 나한테 무한한 부가 온다든지 무한한 땅이 주어진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SNS가 딱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간의 연결을 상당히 가깝게 해주고 거의 무료의 비용으로서 세상을 연결했다는 가장 큰 장점은 있지만, 사실 이런 장점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연결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악용하는 사람들 전에 앞서서 이 SNS라는 특징이 이제 이들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그러면은 과연 이게 그 원래의 처음의 창업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던져주게 하는 그런 드라마라서, 다큐멘터리 드라마라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거는 꼭 한 번씩 SNS를 조금이라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쓰실 분들은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 있던 사람, 구글에 있던 사람, 뭐 페이스북에 있던 사람, 사실 본인들이 굉장히 그쪽에서의 되게 뭐 높은 직위에 있거나 직접 창업한 입장으로서 사실 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먼저 이 긴 원테이크의 얘기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너무 단순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소셜미디어는 이걸 사용하는 우리의 체류 시간을 통해 돈을 벌고요. 그걸 위한 기업의 선택에는 사실 어떤 윤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중심리는 조작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되도록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현행하는, SNS라는 개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SNS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널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체류 시간을 이용하고, 그게 의도와 관계없이 대중심리가 조작당한다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은 새로운 방식의 SNS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말자 라는 관점의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 구글에서 이제 윤리 전문가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 본인이 어떤 구글의 어떤 이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내부의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걸 통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뿌렸는데, 잠시간의 반향이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이제 그런 양심선언부터 이제 다큐멘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SNS가 돈을 버는 방법, 아니면은 플랫폼이 돈을 방법, 이런 단어를 조금만 바꿔보면 이제 똑같이 그런 거죠. 우리가 막 구글이 이룬 것에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단어만 바꾸면은 페이스북이 이룬 것들, 인스타그램, 틱톡, 핀터레스트, 우리나라 서비스를 갖고 들어오면 뭐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같이,
그들이 이룬 것에 상당히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플랫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송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 지점에 대해서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오늘 얘기할 소셜 딜레마는 주로 SNS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저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고, 저희 이제 와이프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또 태블릿을 들고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컨텐츠 게임 같은 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가끔 저는 이제 그건 거 일부러 그런 시간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게 꼭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만 only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제 이럴 거면 사실 왜 만나느냐, 이렇게 앉아 있을 거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요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역설적으로 온라인의 연결이 강화될수록 오프라인이 대체될 것 같지만, 반대로 온라인이 강화될수록 더 소중함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생길 것 같다는 점, 아마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나면은 더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 되게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고객을 사용자라고 부르는 유일한 두 개의 산업이 불법 마약과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고객, 커스터머를 유저라고 불러서, 사실 이제 단어라는 게, 단어가 주는 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객과 사용자는 분명히 이제 그렇게 계속 통칭을 함에 있어서 그 실무자들이 느끼게 되는 감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데, 고객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내가 무언가를 대우해 주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사용해 주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객 중심적 관점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도, 뭐 커스터머 CRM의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CEM이라는 고객 경험 관리라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보통 그럴 때 그런 부분, 그런 걸 먼저 앞세운 상태에서 그 뒷단에서 근데 실제 들어오는 사용자들을 유저라고 불러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런 지점들이 되게 좀 무섭지 않나 라는 거를 잘 표현한 문장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도 대학교 때 심리학 교양 수업들이나 전공 수업의 일부러 저학년 수업들을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스키너라는 학자가 엄청난 학문적 선물을 저희에게 남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SNS에서 쓰고 있는 전략이 이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작적 강화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쥐를 스키너의 그 심리상자라 그래가지고, 어떤 쥐가 이제 무언가의 시그널을 위해서 자꾸 누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전적 보상이론과 다르게 이 심리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거예요. 요 전에 나왔던 게 이제 보통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파블로프의 개도 아실 거잖아요. 이제 계속 뭐 배고픈 시점에 밥을 주면서 계속해서 종을 같이 쳤는데, 그랬더니 이제 종만 쳐도 걔가 갑자기 이제 침을 흘리면서 나한테 뭐가 밥을 주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딱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스키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보상과 처벌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조작을 할 수 있는, 단순히 고정돼서 1대1로 행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조작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게 사실 최근에 어떤 대중심리를 이제 활용하는 지점에서 유저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유로 잘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작을 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말초적 신경을 건드린다는 게 이 가장 무서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마약 이전에 합법화되어 있긴 하지만 담배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중독의 알고리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적인 말초적인 거를 건드려서 이거를 다시 행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의 흡연자였는데, 금연을 딱 결심하다가도 언제 다시 흡연의 욕구가 생기냐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거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도 해소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올 때 가장 여기에 굴복하고 다시 한번 흡연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흡연은 좀 덜한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레버리지, 보상의 레버리지가 너무나 커서 한번 시도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이런 지점이고요. 뭐 실제로 우리가 영화로 봤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 중에 하나인 인셉션에서도 해커가 이제 인셉션에서 했던 머릿속에 있는 꿈을 조작해가지고 이런 걸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떤 슬픈 기억이라든지 너무나 좋았던 기억, 그 꿈을 인셉션에서 해킹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에 대한 보상 차원에 대해서 도파민을 분출하게 되고, 사실 이것은 인간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출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지점에 대한 결과물이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문이 발전하게 되니까 알게 되고, 막 뇌도 연구하게 되고 호르몬도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지점들을 터치해주면 사람들이 이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지점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문제는 지금이 아닌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83년에 태어났는데 저 스스로를 굉장히 좋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는 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다이얼 수화기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버튼 누르는 수화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났더니 무선 전화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삐삐라는 게 나왔고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시티폰 나오면 정말 옛날 사람 인증하는 건데, 그랬다가 이제 PCS랑 이제 셀룰러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스마트폰이 나왔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에다가 이제 올해 가장 이슈가 된다는 메타버스에 연계되어 있는 VR, AR까지 기술들이 계속 점차 발전을 하고 있죠. 사실 뭐 VR도 나온 지는 오래됐고, AR도 갤럭시 S2 나왔을 때부터 다양한 어플들이 나와가지고 진행했던 건데, 이게 저는 아날로그적인 세대를 더 오래 살아온 상태에서 뇌가 완성되고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그냥 뭐 꼭 그런 거 100% 그렇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매니지먼트가 된다는 생각은 해요.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다, 통제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지점들. 그리고 SNS에서 처음에는 조금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저한테 뭐 부정적 댓글이 달리거나 어떤 인터랙션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뭐 그저 지나가는 일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가장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서웠던 지점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2명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아직 SNS 같은 건 사용하지 않지만 어릴 때 특정하게 어떤 뇌가 반응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 딜레마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가장 막내딸로 나오는 친구인데, 단순히 관심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뇌간에 이런 걸 통제하는 영역에 깊숙하게 침투해가지고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장악해버린다. 특히 미국의 10대 여성들이 여자친구들이 되게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아직 사춘기여서 민감한 시기고, 근데 SNS에 외모를 품평받는, 뭐 좋아요를 어떻게 누르냐 해서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산다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뇌의 형태가 어떤 좀 조절이 약한 형태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감정 충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대가 이게 쭉 시계열적으로 흐르는 거죠. 봤는데
실제로는 초반에 10대 초반의 소녀들의 수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소셜미디어의 발전이 된 시점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게 둘이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판단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젠지와 미국의 젠지는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몇 년간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젠지 세대들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거를 되게 큰 거대한 류의 해킹을 어떤 통째로 한 세대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드라마고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제할 때 이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말해요. 저 페이스북에 나왔던 저 전문가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SNS에서 나오는, 요즘에 최근 저희 인플루언서라든지 많은 분들 활동하고 유튜버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은 가짜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부정적으로 되면 부서지기 쉬운 인기이다. 뭐 실제로 저희는 한국에서도 사건 사고로 접하죠.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뭐 한끗 잘못했던 것 때문에, 물론 큰 잘못이지만 그것이 밝혀지자마자 다 구독자 수가 날아가 버리고 뭐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서지기 쉬운 인기에 너무 이제 세대들이 열광할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서지기 쉬운 인기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빠르게 쉽게 버는 사람들이 실존하는 세상에서 SNS를 무조건 하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나쁘다 라고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자본으로 치환되는 세상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뭐 너는 꿈이 뭐니? 인플루언서야, 유튜버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그것이 잘못된 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SNS를 처음에 만들어낸 기업들이, 그러니까 처음 창업하는 초창기부터, 물론 지금은 굉장히 거대한 비즈니스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최소한 창업하는 시점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해질 것이고 그 거대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중적 심리를 조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창업한 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그냥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걸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니까요. 사실 되게 제가 그때도 이정표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헛웃음이 나왔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 분이 이제 월간서른의 강혁진 대표님, 지금 그 당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보다 구독자도 늘었고 좋은 컨텐츠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훨씬 왼쪽에 있는 일잘러들에 대한 어떤 컨텐츠가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평균 조회수, 그리고 월간서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이제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평균 조회수가 500회에서 1000회를 평균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진짜 쟤네들은 뭐지? 라고 생각되는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그로성, 물론 그들도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서 행위를 하는 거고 그 컨텐츠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그로성 컨텐츠를 던졌을 때 평균 조회수가 이제 20만 회가 나오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그런 거죠. 기술이나 알고리즘이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건 맞는데, 그리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건 맞는데, 소셜 딜레마가 이 지점에서 하나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기술은 중립적이고 어떻게 쓰는지에 달리지 않았느냐. 근데 소셜 딜레마가 제가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우리한테 진짜 선택권이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한테는 조금 어릴 때 관점에서 봤던 드라마인데, 트루먼 쇼라는 게 되게 좀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친구는 태어나서 이걸 깨닫기 전까지 이 자기가 살던 세상이 그냥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하나의 쇼였다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셜 딜레마에선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SNS 채널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27억 개의 트루먼 쇼가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솔직히 현실은 좀 왜곡돼서 전달이 돼요. 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저에 대한 걸 100% 까발려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의도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든 개인이 만들었던 뭐 어떤 조직이 만들었던 기업이 만들었던 모든 컨텐츠와 커뮤니케이션 되는 모든 수단들은 당연히 어떤 현실을 왜곡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딜리버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또 SNS가 없던 시대에도 역시 우리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기반으로 현실을 좀 차별적으로 인식하긴 한 거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SNS가 전혀 없던 시대, 우리나라에는 SNS가 없었고 그 이전에 뭐 싸이월드를 하던 시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자기가 사실 살고 있는 위치와 환경과 직업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실을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부잣집에서 부자스럽게 태어난 친구와 정말 태어났더니 아무것도 없던 친구가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현실을 똑같이 인식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적 삶의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간극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인간의 그냥 당연한 본성적인 삶에서로 나오는 지점이었다면은 이 소셜 딜레마에 말하고 있는 거는 SNS가 특정한 목적,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몰아가려고 할 때 그 몰아가는 방향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자꾸 던져주는 아까 얘기 나왔던 스키너의 조작적 강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툭툭툭툭툭 던져서 건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사람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반대쪽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원래 이제 건강한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냐면 중산층은 극단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낮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인 사람들, 어떤 지성이 너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의 갭에서는 그냥 어떤 특정적인 문화 영역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중산층은 좀 보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항상 완충지대로 작용한다는 이론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산층의 그 층이 튼튼해야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산층이 소셜 딜레마, 소셜 SNS 채널에서 그 의도하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조작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양쪽으로 분극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정말 이번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뭐 저건 뭔가 저기가 정말 어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어간다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국가가 맞냐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중산층의 포기 없이 양쪽으로 밀어져가지고 정치 성향마저도 완전히 양쪽으로 분리되는. 그럼 이것이 원래 SNS가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컨텐츠입니다. 저는 이 소셜 딜레마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우리 삶의 환경은 여전히 그냥 상수적으로 작용하는 걸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또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 제도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쟁을 겪었고 이렇게 되는 일반적인 제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약간 상수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SNS라는 변수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걸 좋아하지 자꾸 이렇게 조작적으로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은 현실 인식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은 SNS를 처음 시작하고서 몇 년이 지나서 사용자가 폭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SNS로 인한 우울증을 짧게 겪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는 거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걸 저도 사실 잠깐 겪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극복했죠.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고 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그들의 자유고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금방 탈출하긴 했지만 이걸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라 또 이제 좀 노년 세대로 넘어갈수록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강화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될수록 어떤 특정하게 살아온 결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큰데 그걸 자꾸 툭툭 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거 좋아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서 막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뭐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느냐,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하세요? 라는 세대 간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에서 어떤 SNS의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 지난 사례긴 하죠. 소셜 딜레마가 조금 몇 개월 된 콘텐츠이긴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런 뉴스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는 제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나랑 똑같은 수준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긴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 오만일 수도 있죠. 반대로 본인이야말로 자기 검열을 잘 해야 저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SNS를 만들어낸 기업들은 스스로는 이렇게 항변하겠죠.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하고 트래픽과 체류 시간을 이용한 광고 모델인 거죠. 그 이외에 지금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자꾸 이제 커머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커버리 커머스라는 되게 멋있는 말을 했지만 결국엔 그것도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버티컬로 플랫폼에서 거래까지 통제하겠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사실 이 전략은 매체 광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광고 전달 도달률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대부분 요즘 그렇게 가는 방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본인들은 항변하지만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알고리즘과 또 사람을 또 써가지고 계정을 블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오히려 그런 알고리즘 때문에 제대로 쓰던 내 건데 오히려 내 계정을 도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블락이 먹어버리는 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프로파간다성 정보를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오히려 그런 법에 대한 의식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계정을 도용해서 쓰거나 뭐 진짜 막 맘대로 쓰는 것들의 행위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그걸 또 우리는 그 정보에 오염되면서 정말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반복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세뇌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웬만한 자기 심리의 방어막이 쳐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 영화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엑스맨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 막고 있잖아요. 그 자기 안 당하려고 정신 조종을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막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 SNS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유도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정신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딜레마는 우리의 민주주의 자체가 아예 SNS 때문에 알고리즘에 붕괴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나오는 결과는 중독, 분극화, 급진화, 그리고 분노와 허영의 만연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 본성은 양면적이라는 거죠. 뭐 성선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원래 백지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철학적인 논쟁인 거고 어쨌든 인간성에는 그런 부분들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자꾸 끌어내서 그것이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데 훨씬 유리하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계속 그런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데 뭐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긴 하는데 AI의 재현 불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이제 와서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의 그런 AI 알고리즘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CTO라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정말 판정되면 이런 문제를 걷어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이긴 해요.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인간들이 거의 잃어버리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한번 굉장히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 이용할지라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이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소셜 딜레마에서 이 어떤 잘못된 방향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인류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없었느냐라는 되질문도 던집니다. 보면 사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겼을 때 규제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규제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이렇게 막 너무 이제 거대화된 경우가 있는데, 규제라는 거는 솔직히 어떤 규칙인 거예요. 규칙. 규칙이라고 말하면 좀 덜하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규칙이나 규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자유롭게 뒀더니 그걸 너무 악용하거나 잘못 이용되는, 오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뭐 또 이제 규제 반대론자들은 규제는 효율을 떨어뜨린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만 바라볼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임창정 씨가 주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배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중국으로 팔아버리는, 장기 이식은 불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합법으로 해주는 데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제화하고 불법화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 맥락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분은 결국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러면서 이걸 불법화시켰죠. 인간을 지금 사유화해서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다 규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불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그런 불법화된 현 시점에서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장기 매매나 인간의 노예 매매 이런 것들을 불법화해 왔음에도 여전히 암시장이 현실에도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나의 삶에는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간혹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났다는 현실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들이 불법화됐음에도 일어나는 이유, 시카고 고정경제학파의 그 경제학의 기본 논리를 깰 수 없는 가장 명확한 단어, 범죄는 그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윤이 그걸로 인한 처벌보다 클 때 발생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짜 이걸 진짜 미시적으로도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재정적 이익을 멈출 수 있느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심지어는 제가 이걸 업로드해서 올리려고 하는 유튜브조차도 그들이 그걸 통해서 얻는 재정적 이익이 진짜 천문학적인, 어떤 특정 국가를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자본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포기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소셜 딜레마에서 나왔던 결론과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결론에 비슷한 지점이에요. 사실 인공지능,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이것은 인공지능이야 라고 인류가 부여한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AI가 최근에는 되게 많은 실사례들이 보여지면서 국내에선 가장 최근에 큰 논쟁이 이제 이루다가 이제 GPT-3라는 어떤 굉장히 가장 고도화된 언어 알고리즘의 AI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인간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걸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부정 이슈가 밝혀지면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미 AI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한테 광고를 노출하는 이런 것들은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어떤 짜여진 알고리즘이 그거를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뱉어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해 가면서
제가 이제 SNS에 무슨 글을 올렸는지, 어떤 광고들을 봤는지, 그런 로그 정보들을 전부 수집하고 액션 정보들을 수집해서 계속해서 혼자 고도화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아직 AI가 많이 쓰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AI가 전체적으로 평정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거대한 해킹에 대한 얘기, SNS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건 음모론이다. SNS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베이스의 인공지능이고, 걔는 강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감정이라는 것도 언젠가 이제 컴퓨터가 0과 1로 된 이진법 숫자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AI가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사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성과 감성의 경계선이 뭔가 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지점들도 한번 재밌게 나중에 다른 그런 관련된 책들을 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이미 너무 거대한 자본이 됐다, 그리고 어떤 비가역성이 생겼다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굴복하거나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꼭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술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그걸 생산 자본,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부를 벌어들이는 생산 자본을 가지시게 된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인류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해줬던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도 여기다가 표현을 결국 사용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사용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행위는 결국에는 사용자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은 아예 사용을 하지 말자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는 페이스북 하면서도 헤비 유저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솔직히 이제 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광고를 눌러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저한테 이제 노출되는 것만으로 이제 뭐 그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노출수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클릭률이라는 걸 통해서 CTR이 안 높으면은 이게 광고 매체로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페이스북에 나온 것들은 사실 저한테는 너무 휙 지나가는 정보고 내가 그냥 넘겨버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잔상이 남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받았나? 몇 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봤는데도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은 광고들이 갈아 껴져요. 그래서 차라리 특정 브랜드의 광고만 일정적으로 계속해서 노출된다면 차라리 잔상이라도 남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베이스고 데이터와 얼라인되면서 계속 바뀌어 교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상이 남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거꾸로 해봅니다. 네이버에다가 뭘 쳐보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해시태그를 남겨보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테스트도 해보는데 가끔 그렇게 보일 때마다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내가 이제 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과연 언젠가는 이것까지도 분석해내는 알고리즘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한번 재밌게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소셜 딜레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 이 전문가들이라고 나온 사람들, 이분들이 어떤 소셜 딜레마라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회적 활동들을 또 하고 계세요. 들어가서 한번 보긴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분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 되도록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뭐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못 쓰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저 세 번째 규칙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자녀와 시간 예산을 짜라. 저랑 와이프도 뭐 저는 이제 일하느라 잘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되게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고 이 시간 동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쁜 이제 캐릭터 시계를 사주고서 몇 분이 되면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안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있고요. 생각해보면은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이거는 하나 지키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어떤 내용이 확 왔을 때 내가 화나는 부분들은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바로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몇 년 전 기사인 경우도 있고, 내용을 읽어보니 이제 제목이 낚인 거지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기사들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렇고요.
저도 페이스북에 되도록이면은 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려면 한쪽의 입장, 내가 편애하는 입장 쪽 사람들이랑만 친분을 맺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열어놓으려고 해요. 저한테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지 뭐 저한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끊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거꾸로 되게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뭐 논쟁을 하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동시대에 같은 시분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해야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다시간에 나 스스로를 다시 자기 검열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저한테는 좋은 소재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 소중하기도 해요. 막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한쪽을 너무 욕하는, 그렇게 욕먹을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게 뭐냐면은 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가지고서 당당하게 나는 뭐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 행위가 욕을 먹어야겠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소셜 딜레마에 한해서도 그럴 거잖아요. SNS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AI가 그런 잘못이 없고 기술이 계속 진보하다 보면은 기술이 해결해 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랑도 소통하는 것을 가장 지켜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AI 알고리즘이 나를 한쪽으로 몰려고 할 때 나는 그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저항하는 뭐 처절한 인류의 대항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얘가 뭐 소셜 딜레마가 아니더라도 원래 이제 딜레마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친근하죠. 사실 직장인들이라면은 이 알고리즘에 되게 동의하실 텐데,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는 꼭 시켜야 하냐? 그때 스스로 했더니 막 네가 뭔데 맘대로 하냐고.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왜 시켜야 하냐고. 참 저 지점에서의 균형점, 저 질문이,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게 딜레마의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발제를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토의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종류의 SNS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어떤 분은 한 개만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죠. 그걸 한번 쭉 적어 보신 다음에 나는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생각해 보면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건 정말 제 인생의 기록용으로 씁니다. 그 생각에 대한 기록용에 짧은 코멘트로 남기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게 가져다주는 1년 전 오늘이라는 기능 때문에 페이스북에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 제 생각을 남기는 데 주로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그 툴 자체가 사진을 되게 남기기 좋게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추억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최근에는 좀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조차도 이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리마인드 해주는 기능들이 생기면서 되게 좋아요. 아이들 사진을 거기다 아카이빙 해놓으면은 뭐 제가 비공개로 하면 저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보기에 기록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유튜브는 사실은 오늘 이 영상 올리기 전까지는 전혀 기록용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습득용, 정말 대단하신 세상의 능력자분들이 많으시구나, 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 찾아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물론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컨텐츠는 텍스트가 맞는 컨텐츠가 있고 영상이 맞는 컨텐츠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이걸 사용하는가는 사실 어렵지 않게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게, 뭐 저는 아이폰은 안 써서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디바이스에서 이제 본인들 디지털 웰빙 뭐 이런 기능들이 갤럭시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앱을 어느 정도의 평균 하루나 주간 단위로 사용하는 걸 체크해 주는데, 그걸 보시고서 이게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내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 라고 체크가 되시면은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똑같잖아요, 딜레마가. SNS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SNS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데 SNS를 중단했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셀카도 올리고 싶고 소식도 궁금하고 요즘에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과도해지면 그럼 결국에는 여기 중요한 거 중간에 있는 원 하나는 과도하게 사용하지만 않고 내가 통제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유용한 툴이다. 근데 다큐에 나온 것처럼 통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게 AI 알고리즘과 어떤 그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조작에 당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재미로 한번 여기까지 이 긴 시간에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것도 한번 재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건데 저도 지금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당시에 다들 놀랐던 게 제가 그때 한 5분 정도가 같이 줌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이걸 해보면 광고가 바뀌거든요. 광고가 바뀌는 걸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해서 올리면 광고가 바뀌는데 한 번씩 5개 적자고 했어요.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정말 5명이 다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왜 나오지? 처음 나온 광고가 이스터 CNI의 쿠키런 하지도 않는데 이게 왜 나오지? 그리고 두 번째가 원티드 OKR 관련된 세미나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폴레드,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폴레드 걸 소싱해 가지고 이것저것 진행하다 보니까 검색을 많이 해서 그런지 폴레드가 걸려서 나오는데 나는 카시트를 했는데 얘는 식판을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뭐 제가 육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있나 봐요. 네 번째 나오는 게 패스트 캠퍼스에 대해서 강의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아이디어스에서 설귀양 관련인데 애기들 관련된 제품,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요것만 한번 해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의 행동을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액션, 그리고 페이스북에 픽셀이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 검색 사이트라든지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뭐 이제 구글 이런 곳에 제휴가 돼 있어서 어떤 로그를 긁어와서 내 행동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를 결과로서 나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파악해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이거 재밌는 거고요. 가끔씩 저 해보고 있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발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가 이 발제를 마친 다음에 지금부터 이 얘기를 막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녹화한 컨텐츠를 딜리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전달을 드리면은 혁신의 양면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이 영상,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혁신이라는 단어를 긍부정으로 분류를 한다면 어디로 분류할까요? 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적으로 본 적은 없더라도 내가 어떤 혁신으로 인해서 굉장한 큰 피해를 입은 인생의 삶의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긍부정으로 분리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긍정으로 분리하는 게 저는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그 혁신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의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혁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착취하겠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는 당연히 도태를 만들어낸 것을 되게 당연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은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이미 옛날에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시장의 실패라고 여겨져서 거꾸로 뭐 그 다음 나왔던 게 정부 실패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미 옛날에 어느 정도 검증된 역사가 사실들이거든요.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그렇다고 정부에 너무 권한을 크게 줘도 안 된다는 것들, 그럼 사실 우리는 이미 제3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 지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지금은 거꾸로 보면은 약간 자본 중심주의로 나가고 있는 모습. 사실 이게 거대 플랫폼화가 된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의 지점들도 결국에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혁신의 양면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제에 있어서 소셜 딜레마는 정말 한 번 정도는 꼭 시청을 하시고
이런 것들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컨텐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 처음 올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직접 해보면서 프리즘이라는 툴도 써서 해봤는데 좀 기분이 되게 색다르네요. 어쨌든 스스로는 되게 재밌었고, 물론 이제 또 발제했을 때와 제가 오늘 했던 얘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스스로 느꼈을 때는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좀 지난 얘기니까 아주 큰 변화의 지점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나중에는 거꾸로 제 아들과, 좀 더 큰 아들과 딸과 한번 보면서 그 당시쯤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긴 내용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다 보신 분들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더 좋은 관점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요. 앞으로는 좀 편집도 배우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딱딱 잘라서 쓸데없는 말 좀 날리고 좀 좋은 얘기들만 정리해서 전달드리면 좋겠다.